뭔데? 아니 야 우리 그것도 줄 거야. 그 시험 응원 쪽지도 줄 거야. 지구텔이만 주기에도 그렇잖아. 그러면 안 한다 진짜. 지구텔이 준다고. 그냥 1,000원씩 줘도 사 먹으라. 아니 그게 낫겠다 지구텔이 야. 막 있다던데? 나 안 먹어봤어. 맛없어. 아 절주면서. 차라리 마이큐씩 하나씩 줘라. 그거 아, 그건 그걸도 좋아하지. 지구의 날인데 그래도 지구텔이 줘야지. 지구의 날이면 지구에 되면 환경이 아 그런데 그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친환경 뭐 이런 거랑 에코백을 주던가 그런 걸 해야지. 에코백도 비싸. 비싸. 도대체 그러면 예산을 얼마로 잡아? 몰라. 안 알려줬어. 알려라 해 빨리. 그러면서 니들이 정하라고. 아니 내가 부장이긴 이거 한데. 부장인데. 부장이면 네가 얘기해야지 뭐 하는 거야. 아 진짜. 제일말이 없네. 아 진짜. 친이들. 아니 내가 다 이렇게 애들 막 불러가지고 했어. 제가 생기고 쓰려고 했어. 가사 줬던데. 어디야? 부장이가 어떻게 얘. 책을 거의 안 주니까. 책을 안 쓰. 우리 마지막 시간이죠? 네. 와. 천천히 나가는데. 천천히 못 나가요. 뒤에 왕 나가야 돼. 자, 지난 시간에 강조조까지 끝냈니? 네? 어디까지 했어? 이런 그림이 있었어. 이거까지가? 이거까지 했나? 네. 어. 아인슈타인의 해석까지 했어요. 이거 뭐래? 이거 안 한 거 같아. 했어? 그래프가 이거 있잖아요. 아니야 이거? 이게 이거 이거야? 했잖아. 그래프 나 근데 노트를 안 받았어. 그런 노트를 안 받았어. 좋았어. 버렸니? 아니 안 벌었어. 버렸네. 어디가 있을 거야. 어디 있는지는 몰라. 버린 거네. 신기야 소미를 잘 모르는구나. 아니? 노트를 안 한 거야. 했어요. 그러면 내 자리야. 인상 터졌네. 새로운 친구 이름이 뭐였지? 최준서예요. 준서. 준서? 왜 거야? 지금 왜 거야? 진짜 좀 외워라. 얘는 이름을 쟤는 뭐야? 누구야? 제 이름 뭐야? 쟤 전성현. 뒤에 얘 떠서 뭐야? 말 못해? 나오나 보지. 내가 이제 항대 와. 그래. 와. 얘는 백번은 뭐야? 알죠? 얘는 알지. 저 선생님 이름 뭐예요? 아니 이거. 준표쌤. 맞다. 무슨 일이지? 홍준표쌤. 옛날에는 허블에서 물표라는 걸 썼어요. 실제로. 그래서 옛날 알던 선생님은 다 물표 쌤이라고. 요즘 안 쓰는 줄. 어? 아니에요. 물리. 아 그다음에 준서야. 네. 만약에 수업 놓치거나 이러면은 맨날. 유튜브에 가면은 물표 TV를 좋아요, 찾아보면 되거든. 오빠 좋아해. 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나 이거 좋아해. 검색하면 우리가 수업 있는 날짜에 영상을 찾아보면 돼. 반 이름은 안 써 나 일부러. 딴 사람이 볼까봐. 딴하고 사람들이 보면 그냥 무작위로 막 널어놓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니? 뭐야 이거? 어디 뭐가 뭔지 모르지? 그럼 안 보게 된단 말이야. 그걸 차례대로 해놓으면 볼 텐데. 학생들도 안 보게 될 것 같아. 너희들도 이제 거의 안 보던데? 75명에서 죽었어. 자, 그러면 아인슈타인의 해석을 잠깐 한번 보고, 자,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아인슈타인은 이런 해석을 했어요. 광전 효과라고 하는 것은 금속에 빛을 비추었을 때 금속부터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인데, 이거를 여러 가지 면에서 설명하지 못했었거든.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아인슈타인은 광자 또는 광양자라는 걸 도입하게 됩니다. 그죠? 자, 광자에 도입을 시켜버리죠. 얘네들은 에너지 입자예요. 에너지 입자.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에너지 양자라고 해서 에너지들이 표현되는 입자 형태로 표현되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보면 돼요. 여기 빛이 진동수가 F인 입자가 빛이 있다면 이 빛에 갖는 에너지를 HF라고 하는데, 자, 입자 하나로 취급해서 이 입자와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를 HF라고 쓴 거야. 그 다음 에너지는 HF가 하나가 더 더해지는 꼴이 될 거예요. 그 다음
입자가 들어갈 때는 HF라는 에너지가 더 보태지는 효과로 자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에너지들 표현을 보니까 이때 에너지들은 HF이거나 또는 EHF이거나 또는 3HF 이런 식으로 정수배 형태로 나타나고 즉 에너지 표현에서 이 N이라는 값은 N 곱하기 HF가 되는데 N은 여기서 양의 정수 자연수가 되어버리지 이렇게 나타나는 값들이 있다. 에너지들이 불연속적으로 나타나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자연에서 보면 거의 연속적이지. 거시적인 측면도 있지만 진동수가 굉장히 어때? 진동수는 10의 15승Hz 정도가 되고 이 H라는 값이 10의 마이너스 34승이야. 전체적인 에너지가 매우 작기 때문에 거의 연속적으로 나타날 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일도 생기지? 진동수가 굉장히 다양한 빛들이 있지 자연에는. 그러다 보니까 거시적인 세계에서 보면 에너지들이 거의 연속적으로 보이지만 이런 미시적인 세계에서 특정한 진동수의 빛에 대해서는 불연속적인 값들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해줘.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나타내는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양자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했었지 지난번에. 퀀터티가 있어. 퀀터티가 무슨 뜻이었지? 양. 그 다음에 옴이라는 것은 입자라는 뜻이야. 이 두 개가 합성어가 돼서 얘는 뭐라고 해? 퀀텀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어. 그래서 퀀텀이라는 게 양자라는 말이야. 양자. 자, 그러면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이걸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해줬었다라고 해. 자, 이게 금속의 내부가 있어. 자, 그리고 금속 외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금속에 원자와 속박전자에 의해서 묶여있는 전자들이 있었지. 자유전자들. 이런 자유전자들 같은 전자들이 금속 밖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에너지 장벽을 넘어서 올라가야 돼. 너무 쉽게 너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적정한 값의 금속들마다 특별한 값의 이런 에너지 장벽이 필요한데 이 에너지 장벽을 1함수라고 표현해. 그래서 이 함수는 W 또는 아주 고급 책에서는 파이라고도 써줘. 보통은 우리 다루는 책에서는 W야. 대학문리까지는 W로 보통 표현을 해주고 있어. 자, 이렇게 나타내준다. 이때 전자를 이렇게 올려주기 위해서는 뭐 열과 할 수도 있는데 열은 좀 쉽지 않아. 그래서 주로 많이 사용했던 게 바로 빛이었단 말이야. 자, 빛을 주게 되는데 빛을 쪼여주게 되면 짧은 파장의 빛을 쪼여주게 되면 방향이 안 맞았다. 자, 이 빛을 받은 전자는 어떻게 되지?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못 나갈 수도 있어. 이때 진동수 F라고 하면 얘는 HF라는 에너지를 갖는단 말이야. 그런 에너지를 갖는 광자라고 취급을 해주는 거야. 광양자수는 광자인데 글씨가 짧으니까 광자라고 써줄게. 이 광자가 에너지를 얘에게 전해주는 거야. 에너지 입자다 보니까 광자가 에너지를 전달한 뒤에는 광자는 사라지게 돼. 보통은 흡수되어졌다라고 하는데 그냥 사라졌다라고 보면 돼. 에너지만 준 거야. 이때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충분히 커서 1함수보다 크다면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겠지만 이 1함수보다 작다면 어때? 빠져나가지 못한단 말이야. 또한 이런 특징도 있어. 에너지가 부족하면 두 개의 광자가 전자 하나에게 전달해도 될 것 같지? 하지만 불가능해. 광자 하나당 전자 하나에만 작용을 해주게 돼. 또 에너지가 너무 크면 두 개, 세 개 이렇게 나눠갖질 않아. 하나에만 제공을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빠져나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진동수가 F0라고 하는데 성현이 눈이 감긴다. W는 HF0라고 써줄 수가 있어. 자, 여기서 F0라는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해? 한계 또는 문턱 진동수라고 합니다. 문턱 진동수라고 합니다. 또는 파장으로 표현한다면 얘는 람다 제로분의 HC라고 해주고 이 람다 제로가 한계 파장 또는 문턱 파장이 돼버리는 거야. 이거보다 파장이 짧아야지 진동수가 커지겠지? 이 이상의 에너지를 받게 되면은 튕겨나오게 된다. 자, 그때 튕겨나왔을 때 충분히 큰 에너지를 갖는다면 이 전자는 운동 에너지를 갖겠지.
충분하게 큰 에너지를 준다면 운동의 에너지를 갖는데 맥시멈 운동의 에너지라고 써줄게요. 자, 이때 에너지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이런 식을 쓸 수 있지. 이 식을 우리는 광전 방정식이라고 해요. 광전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HF만큼의 에너지를 주면 일부는 벗어나는 데 쓰고 나머지는 운동의 에너지를 만들어주지. 또는 얘는 자 W 더하기 운동의 에너지 1분의 1 MV 맥시멈의 제곱이라고 써줄 수 있어. 자 또는 HF 제곱 더하기 운동의 에너지는 우리 정지전압이라는 거 갖고 확인해 볼 수 있었거든. 2 곱하기 VS라고 해. 또는 W 더하기 2VS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광전 방정식이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을 그래프 나타냈더니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가로축은 진동수, 세로축은 에너지에 관한 축인데, 자 윗부분은 전자들이 갖는 최대 운동 에너지가 되겠다. 즉 얘는 EVS라고 써줄 수 있었지, 정지전압 이용해서. 그리고 아래쪽은 이람수 값이 되는데, 자 처음에 진동수 0이었단 말이야. 여기서 점점 진동수를 증가시킨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 없겠지. 그러다가 어떤 특별한 진동수 F0라는 진동수에 도달하게 됐더니 이 이후 진동수부터는 얘들이 뭘 주게 돼? 운동 에너지를 측정해 줄 수 있어. 정지전압을 측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때 얘의 기울기는 H라는 기울기를 가는데 플랑크 상수. 식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나타나잖아. 자, F에 관한 식이지? 운동 에너지에 대한 식으로 바꿔볼까? 운동 에너지에 대한 식으로 바꾸면 2분의 1 MV 맥시멈의 제곱. 이게 Y축이 되겠지. HF-HW라고 하게 되겠네. 그랬더니 운동 에너지가 진동수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에너지 값이 되는 거지. 그 얘기는 뭐야? 외삽을 해서 외삽했다는 것은 자 조건을 바깥쪽으로 보낸 거야. 우리가 갖고 있는 이쪽에는 정보가 없거든. 그래서 이 경향에 맞춰서 연장선을 보내준 거야. 이때 Y축과 만나는 값이 이람수야. 이람수 값이야. 오케이? 자 그리고 만약에 F만큼의 에너지를 줬다라고 하자. F만큼의 HF만큼의 에너지를 주게 되면 진동수의 F의 빛을 주게 되면 전체 이 에너지 크기가 HF가 되겠지. HF가 돼버리고 아래쪽 부분에 해당하는 값이 뭐가 돼? 이람수가 되겠고 위에 부분에 해당하는 값이 뭐가 되니? 최대 운동 에너지가 돼버리게 되겠지. 그래서 저 같은 광전 방정식을 만족하는 그래프를 확인해 줄 수 있다. 만약에 다른 종류의 금속을 썼대. 다른 종류의 금속을 쓰게 되면요, 얘는 똑같이 나타나는데 이람수 값만 다른 거야. 기울기는 항상 어때? 똑같아. H 값이야. 오케이? 금속의 종류가 달라져도 H는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둡시다. 자,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광량자설의 해석이라는 부분들을 자 정리해봤는데 이거를 책으로 지난번에 몇 수까지 읽었었니? 책도 일부 읽었지? 기억이 안 나는구나. 광전효과를 정리할 겸 책으로 자 88쪽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광전효과 실험 결과와 보존 물리학적 해석의 한계. 빛의 세기 및 진동수와 광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 관계를 봅니다. 광전관의 진동수가 같고 세기가 다른 빛을 비추었을 때 실험 결과는 그림 가와 같았다. 세기가 센 빛과 세기가 약한 빛이 정지전압이 같대. 그럼 빛의 세기는 에너지와 상관이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오케이? 전류가 세다는 건 무슨 뜻이야? 광전자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지. 근데 광자 하나당 광전자 몇 개가 생겼지? 한 개가 생겼잖아. 걔는 광자의 수가 많다는 뜻이야. 광자의 수가 많다는 것은 빛의 세기가 세다는 뜻이고 광자가 갖는 에너지와는 무관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빛의 세기와는 무관하다. 빛의 세기가 셀수록 포화 광전류의 세기가 증가한다. 즉 빛의 세기가 셀수록 방출되는 광전자 수가 많다. 광전관에 세기가 같고 진동수가 다른 빛을 비추었을 때 실험 결과는 그림 나와 같았다. 진동수가 큰 빛일수록 정지전압이 크다. 빛의 진동수가 클수록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크다. 자, 그래서 세기가 센 빛일 때 약한 빛일 때 정지전압이 같고, 또 진동수가 큰 빛과 작은 빛에 대해서 진동수 클수록 정지전압이 크다. 운동 에너지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진동수가 클수록 운동 에너지가 크게 나타난다. 같은 금속이면 일함수가 똑같으니까. 오케이? 자, 고전물리학의 해석의 한계를 보자. 빛의 세기 문제. 빛이 파동이라면 세기가 센 빛을 비추게 되면 한 개의 광전자를 얻는 에너지도 커져야 한다. 그러나 광전효과 실험 결과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빛의 세기와는 무관하고 빛의 진동수에 의해서만 결정되었다. 문턱 진동수의 존재. 빛이 진동수를 증가시키며 정지전압을 측정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빛의 진동수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걸 알 수 있다. 이 그림이야. 자, 그러나 빛의 진동수가 어떤 특정한 값 F0보다 작으면 아무리 센 빛을 비추어도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는다. 이때 이 특정한 진동수를 문턱 진동수라고 한다. 이함수와 관계되어 있다라고 했지. 자, 문턱 진동수, 금속판에서 광전자를 방출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빛 진동수를 문턱 진동수라 한다. 문턱 진동수는 금속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기울기는 똑같이, H도 똑같아. 자, 빛의 진동수와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관계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기울기는 금속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같은데 얼마라고? H, 플랑크 상수가 되었다라고 해. 자, 고전물리학 해석의 한계. 빛의 진동수 문제. 빛이 파동이라면 어떤 진동수의 빛이라도 세기를 세게 하면 충분한 에너지를 전자에 전달할 수 있으므로 광전자가 튀어나와야 한다. 그러나 광전효과 실험 결과 문턱 진동수보다 작은 진동수의 빛에서는 빛의 세기를 아무리 세게 하여도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았다. 빛이 입사와 광전자 방출 사이의 시간 간격. 빛이 세기에 관계없이 문턱 진동수보다 큰 진동수의 빛을 비추면 비추는 즉시 광전자가 방출되어진다. 고전물리학적 해석의 한계, 방출 시간의 문제. 빛이 파동이라면 문턱 진동수 이상의 빛이라 하더라도 빛의 세기가 약할 경우에 전자는 에너지를 축적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광전자를 방출하는 데는 걸리는 시간이 측정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광전효과 실험 결과 아무리 빛의 세기가 약해도 문턱 진동수 이상의 빛을 비추면 광전자는 즉시 방출되어진다. 또한 빛의 세기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한계 진동수 이하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 오케이? 에너지를 쌓다가 처음에 나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항상 즉각적으로 나오게 된다. 해당되는 에너지를 얻게 되면. 광전효과 실험 결과와 빛의 파동성의 모습. 고전물리학의 전자기 이론에 의하면 빛은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으로 공간을 퍼져나가는 것이므로 물체 표면에 빛을 비추면 전기장의 진동에 의해서 물체 표면에 있는 전자들이 강제 진동을 하게 되어 빛에서 전자로 에너지가 전달되진다. 그러므로 충분한 양의 에너지가 전자에 전달되면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커져서 전자가 물체 표면에서 벗어나 방출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전기장 세기는 빛의 세기가 셀수록 세지기 때문에 빛의 세기가 세지면 방출되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도 커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고전물리학에 의하면 아무리 진동수가 작은 빛이라 하더라도 빛의 세기를 세게 하거나 오랫동안 비추면 전자에 전달된 에너지가 누적되어 광전자가 방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전자가 에너지를 충분히 얻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므로 물체 표면에 빛을 비추는 순간부터 광전자가 방출되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러나 실제 광전효과 실험 결과에서는 광전자의 문턱 진동수보다 큰 진동수를 갖는 빛에서만 광전자가 방출되어졌고 문턱 진동수보다 큰 진동수의 빛에서는 아무리
빛의 세기가 약해도 비추는 즉시 광전자가 방출되어졌다. 광자 하나당 전자 하나가 나온 거야. 또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빛의 세기와는 무관하고 진동수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진다. 진동수가 큰 빛에서 큰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죠. 아인슈타인의 광량자설. 자, 이 아인슈타인의 광량자설은 자, 얘는 원래 자, 플랑크라는 사람의 양자가설과 아인슈타인의 양자가설 두 가지 측면이 있어. 플랑크의 양자가설은 어떻게 나오냐면 자, 빛의 복사에 관한 실험을 했어. 여러 사람들이 빛의 복사에 대해서 실험을 했단 말이야. 18세기부터. 왜 실험을 하다가 빈이라는 사람과 레일리와 진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특정 파장에도 잘 맞는 공식을 찾아내게 돼. 그래서 빈의 복사 법칙, 레일리 진스의 복사 법칙 이런 식으로의 법칙들이만 나오게 됐거든. 근데 얘네들은 특정 파장에서만 잘 맞는 거야. 파장이 달라지면 전혀 안 맞아. 예를 들어서 레일리 진스라는 사람이 실험에 의하면 파장이 엄청나게 짧아지는 에너지가 무한대로 솟구쳐버려. 그래서 자외선 파탄이라는 현상, 자외선 파국이라는 현상이 나타나. 파탄이나 파국이라는 말을 써. 그래서 이 식을 전체적으로 실제 실험과 잘 맞추기 위해서 플랑크가 이 식들을 변형시켜서 실제로 새로 만든 거야. 에너지식으로 새로 만들어서 플랑크의 복사 공식이라는 식을 만들게 된 거야. 이 식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에너지에 해당하는 값에 HF에 해당하는 값을 쓰게 된 거야. 에너지가 뭐라고? HF를 만족하는 값을 쓰게 된 거야. 오케이? 근데 이거는 단지 공식을 맞추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어졌어. 그러다가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잠깐만요. 이런 거 된다. 또 봐야지. 누구예요? 누구예요? 선거. 취직이네. 불법 선거 아닌가? 선생님 친구도 고등학교 동창도 CEO 나왔던데. 걔는 뭐 한 될 확률이 99%? 선생님이랑 친해요? 선생님 고등학교 1학년 때 짝꿍.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짝꿍. 여자예요? 남자애. 고등학교 선생님 때는 남녀공학이 없었어. 남녀공학 너 짝꿍 여자친구 지금? 자, 남중인데요? 슬프겠네. 아, 좋죠.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이제 가고 나면 여학생이 조금 있겠구나. 불쌍해. 짝꿍이 이성인 사람. 짝꿍이 없어요. 코로나 때 짝꿍 없어요. 예, 떨어져 있어요. 중학교 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죠. 6월부터 다 없애버린다는데. 그래도 조금은 없지 않을까요? 슬프다. 짝꿍 있어. 짝꿍 있어도 못하는. 근데 옛날 선생님 교실에서는 짝꿍 안 만들면은 불가능했지. 한 교실에 70명 정도가 들어가거든. 한 분단에 생각해봐. 10몇 명씩 거의 맨 뒤에는 환경미화판에 등을 기대고 있어야 돼. 괌이라고 옛날에. 대박이지. 지금 교실하고 똑같은데 70명 들어간다고 생각해봐. 니네. 답답하다. 지금의 2배보다 더 많잖아. 대박이지. 그러니까 막 책상도 붙여놨는데 거기 딱 붙어 있어갖고 옆으로 복도로 지나가기도 힘들어. 슬프지. 심지어는 우리 반이었다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 애들도 있어. 너무 많아. 존재가 눈에 안 띄면은 기억이 안 나. 이거 우리 반에 있었니? 이런 애들이 꽤 많아. 자, 그러면 아인슈타인의 해석분의 플랑크 양자설, 아인슈타인 양자설. 이거 얘기하다 말고 미치는데 이 서로가 서로를 어때?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줬어. 플랑크의 이론을 갖고 아인슈타인이 좀 전에 광량자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에너지 입자가 비에너지 양자가 존재해서 HF 에너지를 갖는다라고 주장을 한 거야. 사실은 HF라고 안 하고 처음에 CF라고 썼었대. 비례서 었어. 근데 플랑크가 아인슈타인의 논문을 본 거야. 자기는 의미 없이 썼거든 그때까지. 그러다가 이렇다면 비에너지도 복사하는데 빛이 복사되고 있잖아. 그 에너지도 양자가 돼 있었겠구나. 그래갖고 양자수를 각각 따로따로 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는 관계에서 나온 거야. 서로가 서로의 논문을 보고 공부를 해갖고 배웠어. 그래서 오늘날에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이 완성되게 됐지. 자, 그럼 이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살펴보자. 19세기 말에 물리학자들은 뜨거운 물체에서 방출되는 빛이 연속 스펙트럼을 연구하면서 파장에 따른 빛의 세기를 수학적으로 나타내려 노력을 하였다. 1900년에 플랑크는 진동수가 F인 빛이 연속적인 에너지를 갖지 않고 HF의 정수에 해당하는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갖는다면 실험 결과와 일치하는 식을 이렇게 에너지를 가졌을 때 실험 결과와 일치하는 식을 도출됨을 제시하였다. 즉 플랑크는 빛이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고 하는 양자설을 주장을 하였다. 나중에 주장한 거야. 실제로는 플랑크는 자신의 양자설이 흑체 복사 스펙트럼의 곡선을 이론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수학적 방법일 뿐이고 어떤 물리적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당시에 생각을 했었어. 오케이? 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냥 썼던 거야.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한 사람은 아인슈타인이었지. 그 얘기가 나옵니다. 아인슈타인은 고전 물리학의 이론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광전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플랑크의 양자설을 이용하여 플랑크의 양자설을 이용했다기엔 좀 그래.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라 그래. 빛이 광자 또는 광양자라고 하는 에너지 양자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였다. 각각의 광자는 진공 속에서 빛의 속력 C로 움직이며 빛의 진동수에 비례하는 에너지를 갖는다. 즉 진공 속에서 빛의 속력을 C, 빛의 진동수와 파장을 각각 F와 람다라고 하면 광자 한 개의 에너지 E는 다음과 같다. E는 HF, 람다분의 HC다. 아인슈타인의 양자설에서 빛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게 된다. 빛이 에너지는 파동처럼 연속적인 값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광자의 개수에 따라 HF, EHF, 3HF 떤 불연속적인 값을 갖게 된다. 빛의 세기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입사하는 광자의 수에 비례한다. 자, 우리 빛의 세기가 셀수록 광전류가 셌지. 그지? 광전류가 셌단 말이야. 광전류가 셌다는 건 광전자가 많다는 뜻이지. 광전자가 많다는 것은 광자가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야. 빛의 세기는 광자의 수다. 에너지가 아니다. 광자 하나 가는 에너지는 진동수와만 관계한다. 매우 중요한 사실이야. 이 광전 효과는 나중에 너네 대학 갈 때 과학고 가게 되면 수능 볼 일은 없겠지만 수능에 항상 나오는 주제예요. 물리 1에도 있고 물리 2에도 있어요. 보시다시피. 그래서 시험에 항상 나와. 이 시계 중에 항상 껴있는 문제예요. 안 낀 경우가 거의 없는. 그래서 매우 중요한 핫한 부분이지. 1, 2에 이렇게 겹쳐 나오다 보니까 진도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야. 1에서 배운 거, 2에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성현이 너 영재학 경험서 쓰니? 생각은 해보고 있어요. 안 쓴다 그랬다. 쓰면 뒤져. 어머나. 만약에 영재 학교 데뷔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아마 영재 데뷔반을 따로 만들 거야.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면은 아마 새로 하는 물리 처음 과정을 못 하게 될 거야. 물리 기본적인 내용 갖고 계속 설명하는 형태만 나오게 되거든. 그리고 문제들이 물리를 깊이 들어가는 문제들이 아니야. 선행학습 금지법에 의해서 고등학교 물리 과정까지는 안 들어가게끔 문제를 출제해야 돼. 옛날에는 막냈거든. 옛날에는 그냥 심지어는 대학 물리도 발췌해갖고서 문제 내버렸거든. 그러니까 광전효과 같은 걸 다뤄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그러면 안 되지. 지금 이제 굉장히 쉽게 나오지. 자,
그래서 원래 영재학교 데뷔하면은 과학고 들어가서 내신 꽝 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영재학교 안 하고 과학고 하면은 과학고 올라가서 내신 준비가 탄탄한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요즘은 그냥 학교 내신으로 과학고 영재고도 많이 보기 때문에 진짜 막 굉장히 힘든데 과학고 가는 애들도 있어. 가갖고 진짜 힘들어해. 안타까워. 항상 하는 말, 중학교 때 좀 열심히 좀 하지. 3학년 때만 반짝 열심히 해도 과학고 가서 내신 괜찮다? 진짜로. 근데 열심히 안 하게 되지 대부분. 그냥 슬퍼. 시험 끝나자마자 뒤지게 하면은 아마 중간중간에 과학고 입시 때문에 빠지는 거 빼놓는다면 아마 대충 불리는 대충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 약 50 타임 정도를 잡아놨거든. 1시간 10분에서 20분짜리 50개 정도를 잡아놔갖고 전체 물리 1, 2 전체 내용을 그래서 요거 다 나가는데 25주 정도가 걸려. 반년 6개월 정도. 그 정도 목표 잡고서는 지금 나갈 겁니다. 아마 9월 말부터 과학고 입시 대비하니까 그때까지는 잘하면 끝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아무튼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면 다 잘 됩니다. 승규는 꼭 창에 졸고 있다. 서승규 졸래? 졸래? 예? 졸래? 졸래 웃긴다? 자 그러면 과학고 안 쓸 사람 있니? 너? 왜? 어렵다고? 안 맞는 거 같아? 뭐가 안 맞아? 너 하고? 왜? 과거랑 안 치는 거야. 왜? 너 장래희망이 뭔데? 승규는? 너 없었지? 예. 아빠? 아니. 에이. 노력을 해야지. 네. 화장실로 가고 싶어요. 노력하는 너 화장실 가려는 노력을 해봐. 빨리 갔다 와. 읽고 있어. 자, 계속 빛의 흡수나 방출은 원자에 세 번 합니다. 빛이 어느 물질에 흡수될 때 광자 한 개의 에너지 HF가 빛에서 원자로 이동하며 이 광자는 사라지게 된다. 에너지 전달해주고 에너지가 없어지니까 입자 자체가 없어지는 거지. 또 실제로는 이거 빛이라는 녀석의 입자의 성질이 나타나는 거지 입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입자의 성질이 나타난다는 뜻이야. 응? 자, 또 진동수 F인 빛이 원자에서 방출되어질 때 HF 에너지가 원자에서 빛으로 이동하며 광자 한 개가 나타나게 된다. 광량자술에 의한 광전효과의 해석. 광전효과에 대한 아인슈타인 모형을 보자. 칠판에 좀 전에 설명했던 거 다시 하는 거야. 광전효과를 광자와 전자의 충돌로 설명하였다. 에너지 전달. 에너지 전달은 광자와 전자 사이에 1대1로 이루어진다. 1광자, 1전자가 생긴다. 라는 얘기야. 그리고 그와 같이 금속 표면에 진동수 F인 빛을 쪼일 때 광자 한 개가 금속 내부의 전자 한 개에 자신의 에너지 HF를 모두 전달하며 흡수된다. 광전자의 방출, 금속 내의 전자가 방출되려면 금속 내의 양이온에 의한 인력을 거슬러서 일을 해줘야 하므로 전자는 결합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갖는 광자를 흡수할 때만 금속으로부터 방출될 수 있다. 이 결합 에너지가 1함수야. 이때 방출된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흡수한 광자의 에너지에서 결합 에너지를 뺀 만큼이 된다. 최대 운동 에너지는 HF-W였지. 광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금속 표면에 가까이 있는 전자보다 표면에서 멀리 있는 전자가 금속으로부터 벗어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클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빛을 쪼였을 때 표면에서 먼 깊숙한 곳에서 방출되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보다
표면에서 가까운 얕은 곳에서 방출되는 전자의 에너지가 금속에서 광전자를 방출시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이함수라고 하면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EK는 다음과 같다. EK는 2분의 1 F제곱이고 최대 운동 에너지야. 얘는 HF-W다. 선생님은 맥시멈까지 같이 써줬었지. 근데 얘는 그냥 자체를 정해놓고 최대 운동 에너지라 했어. 위식에서 금속에 비추는 빛의 진동수 F와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EK 사이의 관계 그래프는 그림 나와 같이 기울기가 H인 그래프가 되었다. 그래프 해석은 좀 전에 보여드려요. 자, 빛의 진동수에 따른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플랑크 상수는 금속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한 상수이므로 그래프의 기울기가 금속에 관계없이 모두 같다는 광전효과 실험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문톡 진동수와 이람수, 문톡 진동수 F0는 그래프의 X절편이므로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금속의 이람수 W와 같은 빛의 진동수가 된다. F0는 H분의 W가 W는 HF0라고 아까 썼던 식이지. 이람수는 금속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속마다 고유한 문톡 진동수를 갖게 된다. 금속의 문톡 진동수보다 진동수가 작은 빛이 입사하게 되면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이람수보다 작아서 금속에서 광전자를 방출할 수가 없게 된다. 이람수의 1883년 에디슨은 발된 물체에서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을 발견하고 이때 방출된 전자가 열전자라고 이야기하였다. 물체를 매우 뜨겁게 가열하면 내부의 전자가 표면에 결합 에너지보다 큰 열 에너지를 얻어서 물체 표면에서 방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물체에서 전자 한 개가 방출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이람수라고 하며 이람수는 물질에 따라 다르게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에 이람수가 나왔어. 나트륨은 2.46 전자볼트, 알루미늄은 4.08 전자볼트, 철은 4.50 전자볼트, 구리는 4.70 전자볼트, 아연은 4.31 전자볼트. 이런 식으로 금속마다 고유한 값들을 갖게 된다. 세 번째, 빛의 세기에 따른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앞의 식에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빛의 세기와는 전혀 무관했다. 즉, 금속에 비추는 빛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단위 시간당 같은 면적에 도달하는 광자 수가 증가해서 광전율가 세죠.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변하지 않아. 그래서 광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빛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방출되는 광전자 수가 증가하지만, 그래서 광전율가 세지지만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 정지전압이 변하지 않다는 얘기야. 같은 정지전압을 갖는다. 빛의 입사와 광전자 방출 사이의 시간 간격. 진동수가 문톡 진동수 이상의 빛이라면 빛의 세기가 아무리 약해도 각각의 광자는 전자를 즉시 방출시킬 만큼 충분한 에너지를 갖는다. 따라서 문톡 진동수 이상의 빛을 비추면 광전자는 즉시 방출되어진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빛의 입자성의 증거를 한번 살펴보자. 이 책은 대충 나왔는데 정확하게 살펴보고 갈게요. 자, 콤프턴 효과라는 효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자. 얘는 빛의 입자성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오케이? 또 하나의 중요한 증거예요. 되게 약하게 나오는데 보통 우리나라 교과에서는 거의 다 빠져 있어요. 현재 고등학교 교과에는. 하지만 과학고 내신 문제는 굉장히 자주 이용되시는 문제야. 오늘은 두 가지 해석을 해줄 수 있는데 오늘은 그냥 고전역학적 개념으로 해석해 줄게. 상대론적 개념 갖고 해석해 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시간이 지금 없지. 그래서 고전역학적 개념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자, 여기에 전자가 있어요. 전자. 질량예민 전자가 있어. 이 전자에게 빛을 쪼여줍니다. 파장이 람다인 빛을 쪼여줄 때 진동수 F라고 하죠. 이런 빛을 쪼여주게 되면 이 빛을 받은 이 빛은 전자 장애물을 만나면 회전이 일어나겠지. 진행 방향이 꺾여요. 자, 진행 방향이 꺾이는데 희한하게도 꺾였어. 세타라는 각도를 이렇게 꺾여서 나가긴 하는데 말이야. 파장이 변했대. 파장이 길어졌어. 아주 미세하게 길어진 거야. 에너지가 이상해졌네.
그 전자를 보니까 원래는 이렇게 회전만 일어나고 전자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실제 실험에서 보니까 전자도 움직이더라. 전자도 충돌 직후에 이렇게 움직이게 된대. 파이라는 각도 움직인다라고요. 이거 당구공 운동하고 비슷하잖아. 광자를 입자라고 취급했을 때 이런 입자가 와서 땅 부딪히고 두 개가 따로따로 움직이는 모습하고 똑같았단 말이야. 이런 모습에서는 운동량도 보존되고 에너지도 보존된다라고 해. 오케이? 자, 이때 얘가 갖는 운동량을 P는 람다분의 H라고 하고 얘가 갖는 에너지는 HF가 되니까 람다분의 HC라고 써줄 수가 있어. 자, 한편 얘가 갖는 운동량은 람다 프라임분의 H고 에너지는 람다 프라임분의 HC가 되버렸어. 또 전자가 갖는 운동량은 MV가 돼버리고, 자, 얘가 갖는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밖에 없어서 1을 MV 제곱이라고 써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운동량 보존이라는 측면을 살펴볼게요. 자, 운동량 보존이라는 걸 이야기해보면 운동량 보존의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 줄 수 있다. X방향의 운동량이 항상 보존돼야 돼. 자, 이 방향을 X방향, 이쪽을 Y방향이라고 각각 이야기했을 때 XY라고 얘기했을 때 X방향의 운동량밖에 없지. 처음에 X방향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얘는 람다분의 H라는 처음 운동량을 갖고 있었어. 나중 운동량은 빛이 가는 운동량과 광자 가는 운동량과 전자 가는 운동량 두 개의 X성분이 돼버려. 그래서 얘는 람다 프라임분의 H 곱하기 코사인 세타 더하기 MV 코사인 파이라는 값을 써줄 수가 있었어. X방향의 운동량의 보존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Y방향의 운동량이 보존되는 걸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Y방향의 운동량이 보존되는 거. Y방향의 총 운동량은 0이야. 자, 위쪽으로 나타난 람다 프라임분의 H 곱하기 사인 세타 마이너스 MV 사인 파이라는 값이 되거든요. MV 사인 파이라는 값이 되거든요. 또한 에너지 보존에서 처음 에너지 람다분의 HC는 나중 에너지 람다분의 람다 프라임분의 HC 더하기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첫 번째 나타난 식에서 MV에 대해서 정리해 볼 거야. MV 코사인 파이의 제곱. 쟤를 이항시켜 줄 수 있지. 람다분의 H 마이너스 람다 프라임분의 H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정리해 줄 수 있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배의 AP가 되잖아. 그지? 따라서 얘는 람다분의 H의 제곱 더하기 람다 프라임분의 H의 제곱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 마이너스 람다 프라임분의 2배의 H 제곱 코사인 세타라고 써줄 수 있겠다. 자, 두 번째 식도 MV 사인 파이에 대해서 정리해봐.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돼? 람다 프라임분의 H 곱하기 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겠지. 이것도 뺐을까? 이게 되겠지. 자, 이 두 녀석을 더해볼게. 이 두 녀석을 더해보자.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묶이네?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얼마야?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1이 왜 1이 아니야? 1인데? 1 아니라고 1 외에 나머지 것들이야?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돼? 좌변은 MV의 제곱이야. 자, 여기도 보니까 얘 일단은 내려와. 람다분의 H 제곱 빼버리고. 두 녀석도 코사인 제곱각이 사인 제곱을 묶이지. 코사인 제곱각이 사인 제곱이 된단 말이야. 그럼 뭐가 돼? 람다 프라임분의 H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람다 프라임분의 H 제곱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었어. 오케이? 자, 요 녀석도 한번 넘겨볼게. 넘겨서 정리해보자. 얘는 람다분의 HC 마이너스 람다 프라임분의 HC로 넘겨주는데, 자, 얘 통분해서 정리해주면 람다 제곱분의 HC 곱하기 람다 프라임 마이너스 람다라는 값이 되는 거지. 이게 2분의 MV 제곱이야. 자, 여기서 얘는 2n분의 MV의 제곱이라고 써줄 수 있지. 맞아? 양변은 MC 곱해준 거야. 이 부분이 얘네. 그래서 대입을 해본 거야. 대입을 해서 람다 프라임분의 HC고 람다 프라임 마이너스 람다라는 값은 2n분의 여기 H제곱이 다 있으니까 H제곱 뽑아내버리고 자, 얘는 람다 제곱분의 1 플러스 람다 프라임 제곱분의 1 마이너스 람다 프라임분의 2 곱하기 코사인 자 세타가 되고요. 오케이? 이때 자 람다 프라임은 큰 차이가 있대. 어때? 자, 그래서 이렇게 근사시키는 거야. 람다 제곱은 근사적으로 람다 프라임 제곱하고 갖고 얘는 람다 프라임과 같게 상대론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근사할 필요가 없고 바로 똑 떨어져. 이거보다 계산이 좀 복잡해서 그렇지. 자, 그렇다면 얘는 바보같이 되네. HH 하나씩 지워지지. C 옮겨오면서 정리해보면 요 녀석을 어떻게 할 수 있어? 무시할 수 있지. 지워버릴 수 있지. 약분됐지. 같으니까. 그리고 얘 델타 람다를 구해볼게. 자, 델타 람다는 람다 프라임 마이너스 람다. 이게 얼마가 돼? 2mc분의 h 곱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2 빼기 2 코사인 세타. 즉 델타 람다라는 녀석은 자 뭐가 돼? mc분의 h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는 값이 돼. 이 실험을 어떻게 하냐면 다음과 같이 해줘. 전자를 떼내기 쉬운 게 흑연 같은 물질이거든. 흑연의 박편에 화장이 짧은 빛을 이렇게 쏴주는 거야. 쏴주고 뒤쪽에 빛을 검출하는 검출기를 갖다 놔. 자, 이렇게 검출해주면 여기에서 얘가 회전해서 와서 찍히는 모양이 생기겠지. 사실은 충돌해서 방향이 꺾여서 나타나는 자, 요 위치를 찾아줄 수 있어. 이 각을 알 수 있단 말이야. 이 각을 알게 되면 파장이 얼마큼 변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 그럼 파장이 가장 크게 변했을 때가 세타가 얼마일 때지? 빛이 어디로 튀어나올 때가 가장 파장이 변화가 크니? 180도로 꺾여 나올 때. 오케이? 90도일 때가 가장 적지. 크기가. 이해해요?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게 됐다고요. 자, 그러면 보자. 계속해서 강전 효과는 안 하고 그 이용은 안 하고 넘어갈게. 자, 물질파의 파장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합니다. 자, 입자의 파동성에 관한 얘기를 살펴봅시다. 자, 입자의 파동성. 입자의 파동성까지만 수업하기로 했어요.
보호 모형은 또 시간이 걸리고 뒤쪽에 불확정성 원리하고 슈레딩거 방정식은 과거 가서 2학년 때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패스하고 넘어갈 거야. 자, 입자의 파동성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자, 먼저 물질파 이론에 관한 얘기예요. 자, 이 이론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빛의 이중성과 물질의 입자, 물질파 이론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책 얘기하자면 빛의 파동성 1803년에 영국의 물리학자인 영은 이중슬릿 실험을 통해서 빛의 간섭 현상을 관찰하는 데 성공하였다. 사람들은 영의 이중슬릿 실험 이전까지는 뉴턴의 주장에 따라 빛이 입자라고 생각하였으나 이중슬릿 실험 이후에 빛이 파동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 이후에 맥스웰이 전자기파 존재를 예언하고 또 빛도 전자기파의 일종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1887년 헤르츠가 전자기파를 발생시키고 검출함으로써 빛의 파동설이 확립되었다. 빛의 입자성, 이중슬릿 실험 등에 의해서 빛이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확신하였지만 광전 효과와 컴폰 효과를 통해서 빛의 입자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자, 이때 물질파 이론. 1924년 프랑스의 물리학자인 드브로이는 파동으로 알고 있던 빛이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입자도 파동의 성질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것은 물질 입자가 파동의 성질을 갖는다고 해서 드브로이 물질파 이론이라고 하고 입자들이 나타내는 파동을 물질파 또는 드브로이파라고 하였다. 드브로이는 발표 당시에는 아무런 실험적 뒷받침이 없이 물질파 이론을 주장했으며 몇 년 후에 물질파 이론이 옳다는 것이 실험적으로 확인되는데 골 때리는 분이야. 찍은 거예요? 프랑스의 귀족이야. 공작이야, 공작. 조상님이 왕의 아들이었어. 근데 왕이 되지 못한 왕의 아들. 공작이라고 부르고 있거든, 듀크. 근데 형이 있었어. 형이 또 물리학자야. 그래서 드브로이를 물리학 공부를 시키는데 큰 영향을 끼친 분이거든. 근데 이 형이 원래 자비를 받았단 말이야, 공작의 자비를. 근데 형이 일찍 젊은 나이에 죽어. 그래서 드브로이가 공작이 됐어, 나중에. 아무튼 귀족이야. 물리학에 관심을 갖고 학위를 받아야 되잖아. 대학원 다닌 거야. 대학원 다니면서 공부를 했지. 그래갖고 박사학위 논문을 낸 거야. 보통 박사학위 논문은요, 진짜 이게 책이야, 책. 두꺼워. 굉장히 두껍게 쓰는데 이분은 선생님 기억에 딸랑 3장인가 4장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어. 딸랑 3장인가 4장이야. 좀 이따가 설명해주면 알겠지만 되게 허접한 듯해. 교수들이, 심사하는 교수들이 고민에 빠졌어. 이거를 안 주자니 귀족이잖아. 귀족을 우대하는 법이 이제 폐지됐을 때거든. 근데도 사회적 관념으로 남아있단 말이야. 귀족이야. 안 주기도 애매해. 근데 줬다고 누구처럼 뭐 특혜를 줘갖고 줬네 뭐네 시비가 붙을 것 같아. 고민에 빠졌어. 그때 이용한 게 누구야? 아인슈타인을 이용했대요. 아인슈타인한테 편지와 논문 사본을 갖다 보낸 거야. 이런 논문이 제출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아인슈타인이 딱 보니까 그거야. 아인슈타인은 좀 전에 광전 효과를 이야기했지만 빛이 파동성이 있으면서도 입자성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물질이 빛에 대한 이중성을 설명했거든. 그럼 대칭적으로 물질 입자도 파동성을 가져야 되니 자연의 대칭에서 맞지. 그런 측면에서 아주 좋다라고 생각해갖고 오케이 좋아 라고 박사학위를 주게 돼. 그래서 이게 6년인가 7년 후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이 주제가. 근데 드브로이가 던진 파도는 굉장히 단순해. 드브로이는 입자가 빛이 파동성을 띠고 있다라고 파동성을 신봉했었는데 갑자기 입자성을 설명하게 되는 거야. 입자성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럼 역으로 입자도 파동성을 가져야지 라고 생각했지. 그랬더니 그게 맞았어. 노벨상을 받게 되지. 자, 그러면 이 사람의 내용을
물질파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여기 지향이 M인 입자가 속력 V로 운동하고 있어. 속력 V로 운동하야 돼. 그렇다면 얘가 받는 운동량은 MV야. 지향 곱하기 속력이 운동량이 돼. 자, 여기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비입자가 오고 있어. 파장이 람다에 비입자가 와. 광자가 오는 거지 사실은. 광자가 오는 거야. 이 광자의 운동량은 얼마가 되니? 람다분의 H라고 설명하게 되는 거야. 이걸 통해서 람다 값을 살펴보면 람다는 얼마가 돼? P분의 H라고 써주고 물질 입자 같은 경우에는 MV분의 H라는 이런 파장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한 거지. 이거를 드브로이의 물질파 또는 드브로이 파장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어. 물질파의 파장 또는 드브로이 파장이라고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 H는 플랑크 상수지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세크 4.14 곱하기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확인을 해줬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실제 입자들이 갖는 물질파의 파장을 한번 계산해보자. 아무거나 그런 물질은 파동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자,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보는 대부분의 물질은 파동성을 관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대요. 그 이유를 한번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야구공이 있어. 야구공의 지향은 얼마지? 150g짜리라. 속력이 144km/h로 던졌대. 그 정도면 굉장히 잘 던지는 편이지. 자, 걔는 1초에 40m만을 빠르게. 얘 물질파 파장을 한번 계산해보자. 자, 람다라는 값은 MV가 되니까 0.25kg 곱하기 40 분의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세크. 자, 그렇다면 이때 파장은 얼마가 되버리지? 6분의 6.63이야. 그러면 1.1 얼마가 되겠지? 0.5가 되버리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0. 자, 10의 마이너스 34승 미터가 되거든. 인간이 측정할 수 있는 길이는 10의 마이너스 15승 정도밖에 안 돼. 그럼 얘는 가능이다, 불가능이다? 불가능이다. 이만한 슬릿을 못 만들어. 파동성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래서 얘는 입자성을 갖는다라고 판단을 해줘. 반면에 이런 걸 한번 살펴보자. 전자. 자, 전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 자, 전자의 질량은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킬로그램이라고 합니다. 31승 킬로그램입니다. 자, 그리고 속력은 얼마라고 할까? 10의 4승 미터 퍼 세크라고 얘기해보자. 10의 4승 미터 퍼 세크. 1초에 10,000m가 나옵니다. 10km. 굉장히 빠른 거지. 자, 얘의 파장을 한번 살펴보자. 람다라는 값은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31승 킬로그램 곱하기 10의 4승이네. 자,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이야. 자, 요거 까버리면 얘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세제곱이 되지. 자, 9분의 6.3이면 얼마가 되니? 약 0.7 얼마가 돼버리니? 맞아? 그러면 얘는 7. 얼마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몇 승이 되니? 8승 미터가 되는 거야. 그치? 대박이네. 이걸 6승으로 바꿀까? 더 빠르게? 6제곱이래. 그럼 얼마가 되니? 9제곱이 되지. X선 정도의 파장을 갖는단 말이야. 얘 X선 정도의 파장을 갖게 돼. 이거는 얼마야? 그러면 이런 전자들은 어때? 길이를 구분할 수 있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있는 파장들이 있단 말이야. 얘는 입자의 성질을 갖는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 오케이?
자, 이 얘기를 책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104쪽 아래쪽부터 물질파의 파장, 조류파장, 컴퓨터 효과에서 파장 람다인 광자의 운동 에너지는 자, 광자의 운동량은 람다분의 h라고 정의하였다. 드브로이는 이 식이 광자뿐만이 아니라 입자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하고 운동량의 P인 입자는 자, 람다는 P분의 h로 주어지는 공량 파장을 갖는다고 제안하였다. 즉 질량이 m인 입자가 속력 V로 운동할 때 입자의 물질파 파장은 다음과 같다. 람다는 P분의 h, V분의 h. 자, 파동성의 관찰. 회전과 간섭은 입자가 보일 수 없는 성질이다. 파동 이론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회전과 간섭을 나타내는 슬릿의 크기는 파장과 비슷해야 한다. 슬릿의 폭이 파장에 비해서 너무 크면 회전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빛의 간섭이 19세기 초에 발견된 것도 빛의 파장이 너무 짧아서 일상생활에서 쉽게 관찰되는 틈에서는 회전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질파의 파장과 입자의 파동성의 관찰. 플랑크 상수 h는 아주 작은 수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물체들이 물질파 파장은 아주 짧다. 예를 들어 질량이 1kg인 입자, 그 입자가 10m/s의 속력으로 운동을 할 때 이 입자의 물질파 파장은 자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이다. 측정이 거의 불가하다는 얘기야. 오케이? 파동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아주 작은 여기와 비슷한 크기의 슬릿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입자의 파동성을 관찰할 수 없다. 그러나 전자와 같이 질량이 작은 입자의 경우에는 이와는 다르다. 예를 들어 전자를 100V의 전압으로 가속시킬 때 전자의 속력은 자 2분의 mv제곱 곱하기 1v가 되는데 이 얘기는 잠깐 한번 더 설명해 볼게. 전자를 속력을 갖게 하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제안합니다. 여기 극한을 갖다 놓고 가운데 부분은 구멍을 뚫어. 자, 그리고 이쪽에 자 전지를 갖다 놓는데 높은 전압을 걸어. 예를 들어 이 책처럼 100V를 걸어주는 거예요. 100V를 걸어주게 되면 여기 전자가 있거든. 전자의 질량이 있고 전하량이 2야. 질량은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kg이고 전하량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그럼 얘는 가속이 되지. 플러스 쪽으로 점점 빨라지겠지. 그래서 이곳을 빠져나오는 순간에 속력을 갖게 된단 말이야. 이때 전자에게 해준 1W는 전하량 곱하기 전압이야. 이 값이고 이렇게 일을 해준 만큼 전자는 뭘 갖게 돼?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된 거지. 자, 이때 자, 이 식을 정리해 볼게. mv의 제곱 나누기 2m이라는 게 운동 에너지였지. 이 v야. 따라서 mv라는 값은 즉 운동량이지 전자 운동량은 2m2v가 되어버린대. 자, 그래서 이런 물질파 파장 람다라는 녀석은 p분의 즉 mv분의 h가 되고 얘는 이렇게 쓰지 루트 2m2v분의 h라고 썼다. 그래서 실제 대입해 준 거야. 실제 대입해 줬더니 값들을 직접 넣어준 거야. 이거 직접 계산해서 자 할 수 있어. 2 곱하기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kg 곱하기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자 풀른 곱하기 100분의 9.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파장이 얼마큼이 됐다라고 하니까 책에서는 1.2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가 됐대요. 역시 X선 정도의 파장을 갖게 돼. 오케이? X선 내지 감마선 정도의 파장을 갖게 되는 이런 특징을 보여주는 앞으로 와야 되겠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다. 자, 이 파장은 원자의 크기와 비슷하므로 만약 전자가 파동성을 갖는다면 얇은 금속에서 일정하게 배열된 원자들은 낮은 전압으로 가속된 물질파의 슬릿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얇은 금속에 쪼인 전자선은 금속의 원자들이 배열된 틈에서 회전하게 되고 파동성을 관찰할 수가 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데이비슨이라는 사람과 거모의 실험이 있고 또 톰슨이라는 사람이 따로 만든 실험이 있어. 이 실험을 통해서 자, 이 전자들이 회전하는 걸 관찰하게 되었대. 자, 이렇게 관찰하는 걸 성공함으로써 불의 물질파 이론이 하나의 추측에서 사실로 받아들여졌고 물질 또한 이중성을 갖더라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지. 물질법 확인 실험하고 톰슨 실험, 자 데이비슨 거모 실험과 톰슨 실험 한번 읽어보세요. 그 뒤쪽은 보원적 내용은 우리 물리 원에서 다뤘던 얘기를 드리고 이거는 나중에 또 필요한 부분이 되고 자 뒤쪽 얘기들은 우리 잠시 다음 시간대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물리 2는 이 과정까지 일단 끝낼게요. 그 뒤쪽은 과거 2학년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대신에 아직은 도움이 없어. 그리고 시험 끝나고 만약에 영재학습반으로 가시게 되면 영재학습 대비 수업을 해줄 것이고 주로 문제 풀이주가 아닐 것이고 그 다음에 그냥 계속반 이제 과거 대비반으로 가게 되면 물리 1, 2를 통합해서 진도 나갈 거예요. 약 50강에서 60강 사이 정도로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 내용까지 질문 있는 사람. 질문 있는 분. 선생님 왜 이렇게 늦었어? 보러 갔어? 어.